자, 이제 다음 기말 해볼게요. 잘 쉬셨나요? 우리가 지금 41분이니까 10분까지 찍으면 되겠네요. 음, 공유 잘 되고 오디오 잘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기말 예상 문제 조금 설명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말고사 우리 1번 문제부터 할 건데요. 105페이지 됐네요. 1번 문제는 피부의 흡수를 돕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오제선단 문제고요. 우리 피부 흡수를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근데 제가 이거 105페이지부터라고 얘기한 거는 요거는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밀폐요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존 공법이 있어요. 밀폐요법은 우리 아마 피부관리실 가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팩 같은 거 아니면 천연으로 만든 밀가루팩, 곡물팩 같은 거 하고, 피부를 랩으로 만들거나 비닐로 감싸서 눈, 코, 입 뚫어가지고 밀봉시키면 팩이나, 마취크림 바를 때도 그렇게 하죠. 먼저 도포한 앰플이 피부 흡수가 촉진되는 원리로 피부가 밀폐되면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동시에 수분 증발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커지고 각질층이 팽창하므로 물질의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거를 밀폐요법이라고 합니다. 밀폐요법. 그 다음에 리포존 공법. 리포존 공법은 지용성의 성분이 피부 흡수를 용이성을 반영해서 피부 침투가 어려운 수용성 물질들을 지질막으로 덮어서 피부 속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우리 피부는 기름이 나와요. 지질. 근데 물 같은 액체들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물을 내 세포막과 동일한 성분으로 싸요. 얘를 껍데기를 싸요. 안에 물을 넣고 얘가 들어가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내 세포와 겉에 막이 동일한 성분이니까 둘이 만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리포존 공법입니다. 요게 예전에부터 엄청 유행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 공법보다 더 좋은 공법이 많이 나왔지만 이 공법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리포좀화 됐다. 뭐 그래서 요즘에 여에스더 글루타치온도 리포좀한 거 먹어야 된다고 하고 모든 영양제도 리포좀 공법으로 해야 되는 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리포좀 공법은 인지질의 이중막으로 내부가 비어있는 구형과 같은 구조인데 여기 리포좀에다가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생체막과 유사한 구조로 내부에 들어갔을 때 안전한 형태로 담아서 피부 내부까지 우리 장기까지 흡수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리가 리포좀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이 나노공법. 나노공법은 나노, 난쟁이란 뜻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나노스에서 유래된 말로 10에서 9,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래요. 이처럼 미세한 입자를 이용해 피부의 흡수가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진피층까지 생리활성 물질을 흡수시켜주고 제조사에서 최근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사지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흡수 촉진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피부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각질층을 분해하고 피부의 수분량을 증가시켜서 흡수를 촉진한다. 대표적으로 요소나 살리실산의 이용이 된다. 이 중에서 피부 흡수를 돕는 방법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니까 이거 잘 보셔서 이 중에 아닌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10개 문제로 되어 있고요. 오지선단이나 사지선단 있고, 음, 그 단답형 한 문제 있고요. 3점씩 총 30점 만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136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우리 요 건강 피부타 요건 넘어가고요. 136페이지. 피부 진 쓰는 거 두 개 있네요. 2번도 쓰는 거요. 피부 분석 방법의 세 가지를 적으시오. 피부 분석 방법은 뭐가 있어요? 피부를 분석하러 와요. 피부를 진단하러.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거, 견진법.
눈으로는 안색, 얼굴의 전체적인 톤이라든지 색도 유심히 살피고요. 주름,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눈가에 많은지, 입가에 많은지, 미간에 많은지, 팔자, 이마 체크를 하시고, 피부 결도 눈으로 고 거친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각질도 이런 데 들뜸이 있는지, 뜬 데가 있는지, 육안으로 하얗게 각질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색소 침착도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견진법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촉진법. 손으로 만져보거나 눌러보고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촉진법이라고 하거든요. 촉진법 쓰시고, 촉진법에는 피부결 상태 한번 쓰다듬어 보고 거친지 부드러운지를 판단해 주시고요. 탄력 상태를 피부를 누르거나 들어 올려서 확인해 보시고, 피지 분비량, 손의 유분기가 얼만큼 묻어나는지 확인하시고, 피부 두께도 두꺼운지 한번 살짝 찝어 보시고, 예민도 스파츌라로 이런 막대기 같은 걸로 데콜테를 가볍게 그었을 때 빨갛게 되는지 부풀어 오르는지 켈로이드성인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진법. 다 이제 눈으로도 보고 만져보고 했잖아요. 고객한테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게 우리가 문진법이라고 해요. 고객에게 증상을 질문해서 판단하는 방법. 이거 세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뭘 물어보냐면 직업.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직업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때는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환경이 뭐 뜨거운 불 앞에 놓여 있는지, 물을 계속 만지는 일을 하는 건지, 기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지, 섬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지, 뜨겁고 차갑고 화학적인 물질, 그 다음에 간호사여서 밤낮이 상교대로 일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지, 안에서 일하시는지, 외근이 많으신지, 이런 온도 변화에 조금 민감한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식습관.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하는지,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는지, 외식을 많이 하는지, 막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먹는지, 균형 잡힌 식단인지, 집밥을 먹는지, 야채 위주로 식단을 하는지, 고기 위주 식단을 하는지, 다이어트 중이어서 뭐 닭가슴살만 먹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지, 자고 나면 개운한지, 이런 것들, 야간 작업을 많이 하는지, 수면은 몇 시간 자는지, 중간에 몇 번 깨는지, 화장실 몇 번 가는 거, 갔다 오는 것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화장품 피부 관리 습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과 사용 순서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고 분석을 한다. 그리고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질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생활 속에 스트레스 받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1부터 10까지의 스트레스 지수 중에 스트레스 10이 제일 강하다고 했을 때 본인은 어느 정도 숫자에 해당이 하는지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 유무와 함께 임신 여부 체크하시고 생리 여부 체크하시고 폐경기 여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피부 병변에 관한 원인 분석. 기미라든지 여드름이 있을 경우 언제, 과거 이력이 몇 살부터 났고, 이게 어떻게 발생했고, 왜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 생리약 나왔죠? 폐경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생리주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8일인지 며칠에 따라서 각질세포 턴오버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알레르기 유무. 평소에 뭐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지,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약을 항상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 이런 것들 다 알러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알러지, 금속 알러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병력, 과거에 큰 수술한 적이 있는지,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질병 및 수술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복용, 피임약, 수면제, 호르몬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연고, 이런 것들 다 피부에 작용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고, 기호식품, 커피, 홍차, 카페인, 식품, 알코올이나 흡연에 대해서 질문해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외선에 대한 예민도, 자외선으로 인한 홍반 현상이나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지, 노출 정도가 얼마인지 알아본다. 체형도 체형에 대해 파악한 후에 피부 상태와 연결해서 상담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적어야 돼요? 견진법, 촉진법, 문진법. 이거 적으시면 돼요. 되셨죠? 2번 문제.
그다음에 문제성 피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3번 문제 170페이지로 갑시다. 170페이지에 문제성 피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자, 문제성 피부는 우리가 170, 174, 177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거부터 하면 되겠네요. 문제성 피부에는 170페이지인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문제성 피부예요. 그래서 모세혈관 확장성 피부는 피부가 얇고 모세혈관이 비쳐 보이고 피부 색깔이 희기 때문에 빨간색이 훨씬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의 신진대사가 짧고 자외선에 약하고 자극에 금방 반응하는 피부. 그리고 모세혈관 확장과 함께 모공이 mis기거나 모공에 피지가 막 쌓이고 그 피지가 산화되면서 염증성 피부가 되면서 로사시아 피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확장증 피부와 원인은 혈액순환이 저하, 민감해 있는 상태에서 강한 마찰을 가했을 때, 급속한 온도 변화, 과도한 필링 후의 재생관리 부족,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을 때,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유전적으로 혈관 조직이 약하거나 질환이 있을 때, 모세혈관에 산소가 결핍되어 있을 때, 이런 분들은 거꾸리 해주시면 좋겠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로사시아 주사 피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침투력이 손질법. 모세혈관 확장 피부 손질법은 온도 변화를 급격하게 주면 안 좋대요. 그래서 뭐 사우나를 가거나 불가마 이런 거 막 차가운 데 오래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안 좋고 그럴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얼굴 쪽도 같이 보호해 주시면 좋습니다. 피부 관리 시에 강한 마사지는 피하며 오일을 이용한 부드러운 림프 드레나지 테크닉을 시행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림프 드레나지를 적용하면 면역력, 림프 드레나지라는 마사지를 적용하면 면역력을 높이고요. 온스포의 사용을 금하고 증류수나 토너를 적신 탈지면을 이용합니다. 스티머의 사용을 5분 이내로 줄이고 얼굴에 열 나거나 스팀 좋지 않습니다. 어, 요리할 때 뜨거운 기운이나 어, 밥솥 때 그 밥 기도 모세혈관 확장 피부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각질 탈락이나 필링을 자주 하지 아예 않는 게 좋고요. 팩분기에서는 시트 타입이나 크림팩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극 없는 팩. 아연 산화물 성분의 파우더를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 진정 효과와 붉은기를 줄일 수 있고요. 최대한 자극을 줄여서 해면 스펀지라든지 온스포, 냉스포, 티슈, 화장솜 이런 것들도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은 그냥 스프레이 타입으로 토너는 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레포트 중에서 마사지의 종류와 효능 효과, 지금 마사지 종류가 우리가 수업하는 사이사이에 좀 나와요. 여드름 피부는 어떤 마사지를 해야 되고,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림프 드레나지라고 하는 마사지를 하시면 좋고, 이런 것들 검색하셔가지고 조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침투력이 우수한 제품을 이용하고, 메이크업 관리 시에는 컨실러의 사용으로 모세혈관 확장 부위를 커버한 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좋고요. 민감 피부를 완화시키는 성분들은 세라마이드, 알로에베라 추출물, 아보카도 오일, 알란토인, 아줄렌, 하마멜리스, 위치아젤, 비타민 K, 에키나세아 이런 성분들 화장품에 들어간 거 골라서 쓰시면 좋습니다. 민감 피부. 그 다음에 로사시아, 주사 피부. 얘도 문제성 피부예요. 로사시아는 모세혈관 확장증, 홍조, 플러스 농포 또는 구진, 비류, 콧등에 살이 차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네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주사라고 하지만 이 중 한 가지 증상만 있어도 주사 피부라고 한대요.
보통 25세에서 60세의 성인에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모세혈관 기능의 저하고요. 모낭충과 같은 진드기류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요인과 호르몬의 불균형 그리고 비타민 K의 결핍으로 원인을 추정할 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대요. 로사시아의 손질법은 모세혈관 확장된 피부와 같이 강한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되고 아까 지금 모세혈관 확장 피부랑 동일한 관리 효과 플러스 관리를 하여도 금방 치료되지 않는다. 치료 방법으로는 제품을 이용한 모낭충 관리와 약물요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문제성 피부도 여드름 피부. 여드름 피부도 우리의 문제성 피부로 봐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의 관리 방법은 다음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미 피부가 문제성 피부에서 파전 148. 기미 피부. 기미 피부도 문제성 피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미 피부는 주로 가임기 여성에 나타나는 후천적인 색소 침착을 말하고 밝은 갈색이나 짙은 갈색을 띠며 정상 피부와의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난다. 통증은 없으며 주로 자외선 노출되는 얼굴의 뺨과 코 부위, 이마, 눈 밑에 많이 발생한다. 덜어는 입술 주변과 턱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148페이지에 있네요. 적어놨구나. 148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중에서 148, 170, 174, 177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기미 피부의 원인,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 이 내용은 챕터 8의 자외선과 색소 침착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호르몬으로 인한 기미.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여성의 난소는 난자를 만드는 생식기관으로서 여성의 몸이 성숙하게 되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여성을 더욱 여성스럽게 만든다. 여성의 배란이 끝나고 다음 생리 때까지 황체기를 약 2주라고 하는데 이때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뭐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넘어갈게요. 스트레스로 인한 기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돼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기미가 더 많이 만들어진대요. 스트레스 편은 활성산소와 피부 노화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큐마린 계통의 버갑텐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베르가못이나 레몬, 오렌지 등의 아로마 오일로 관리를 받은 후에 햇빛을 받게 되면 광과민성이 생겨서 알레르기나 피부염을 일으키며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향수나 시트러스 계열 이런 것들을 얼굴에 직접적으로 뿌리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성 피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기미 피부, 모세혈관 확장 피부, 로사시아, 여드름 피부 이 중에 아닌 거 보고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내용 안 들으셔도 누가 봐도 알 정도로 딱 답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 시험 기간에 막 내용들을 많이 들으면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에 요 내용은 그냥 쭉 들어주시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어제 했었던 쪽집게 과외 그거 내용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드름 피부 관리 방법 중 아닌 것을 고르시고 4번 문제 177페이지. 그래도 내가 조금 설명을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페이지 자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모세혈관 확장 피부 아니고 177페이지. 자, 4번 문제. 여드름 피부의 관리 방법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여드름 피부의 관리 방법은 우리 첫 번째는 디클렌징 단계, 필링 단계라고 해요. 여드름 피부는 각질 탈락 단계에서 피지의 과다 분비로 다시 응집되어 모낭을 막을 수 있으므로 효소나 아하, 바하, 살리실리산 같은 필링제를 사용해서 각질과 모공 속의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바하, 살리실릭산은 지용성이므로 아하와는 달리 피부의 피지 물질로 얘는 지용성이라서
피지를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침투가 쉬우므로 염증성의 여드름 박피에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유황, 썰파는 피지와 각질 제거에 탁월함으로 얘가 엄청 바짝 말리는 역할을 해요. 여드름 피부 중에서도 청소년 남자, 그리고 피지 분비량 엄청 많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게 썰파. 그다음에 제품을 이용한 필링으로는 약초 필링, 해초 필링이 있어요. 이거 여드름 흉터라든지 여드름 되게 심한 사람들 약초 필링, 해초 필링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를 이용한 필링으로서는 크리스탈 필링, 다이아몬드 필링 등이 있습니다. 딥클렌징 필링 중에 제일 강한 거는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갈수록 가장 약하고요. 가장 강한 게 약초 필링, 해초 필링 제품으로 하는 거는 기계로 하는 거는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필링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방법은 여드름 압출하거나 코메도로 제거하는 과정.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있는 경우 압출기구인 코메돈이나 면봉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여드름 제거 시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엄지나 검지를 탈지면에 감싸서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것처럼 압출을 하시거나 작은 것은 면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드름 압출을 한 후 진공흡입기로 남은 잔여물이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드름 압출 시에는 완전히 활용됐을 때 관리해야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압출 맞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테크닉 단계.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매뉴얼 테크닉을 하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림프 드레나지는 노폐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므로 여드름 피부에 적용한다. 고타법이나 제규어트 기법을 간단하게 구사하여 관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아크네 증식 및 억제 감소. 시아크네가 우리 여드름균이고 증식을 억제 및 감소시킨다. 그래서 시아크네 병원에서 관리하는 경우 항생제나 벤졸 프록시디를 사용하여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감소시키고요. 피부관리실에서는 티트리 등 살균 작용 및 염증 억제 등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여드름 압출 부위에 바른 후 진정팩을 한다.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및 성분,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항염, 진정, 살균, 혈압 효과가 있는 제품을 이용한다. 비타민 A는 각질을 부드럽게 하여 세포를 활성화한다. 레티노이드 비타민 A는 모낭 안의 세포의 각질을 탈락시키며 면포 형성을 억제하여 피지선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병원에서는 도포용과 경구용 레티노이드를 함께 병용합니다. 먹는 거랑 바르는 거. 그다음에 하마멜리스 수렴 효과가 있어서 염증에 도움을 주고 아줄렌, 카모마일 등 진정 효과가 있어서 피지 조절 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 그린티는 미백 효과와 진정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티트리는 살균 효과가 있고 알로에는 알로에베라는 살균 작용, 세포 증식 작용, 염증 억제 작용, 보습 작용이 뛰어나서 여드름 피부에도 널리 사용이 된다. 자, 4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드름 피부의 관리 방법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잖아요. 이 관리 방법이 지금 총 몇 가지였어요? 한 가지, 딥클렌징 단계, 여드름 압출 단계, 매뉴얼 테크닉 단계, 시아크네, 증식 및 억제 감소 단계,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전용 화장품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 아닌 거 있어요. 체크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되셨죠? 5번 문제 229페이지까지 내려갑니다. 또 노화의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피부 노화는 첫 번째 내인성 노화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노화 현상으로 피부가 매끄러우며 잡티가 없고 주름은 표정 라인이나 깊어져 있으면 정상 피부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내인성 노화 뭐예요? 생물학적인 노화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광노화가 있습니다. 광노화는 햇빛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태양광선이 포함된 자외선이 피부의 노화 현상을 촉진시킨다. 안면부 노화의 80%, 얼굴 노화의 80%는 태양광선 노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노화. 적외선이나 고열 환경에 노출되어 피부 온도가 상승하며 피부 노화가 촉진된대. 피부에 열을 하는 건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흡연에 의한 피부 노화. 스모크 페이스라고 해서 수척한 모습의 창백한 얼굴과 주름진 피부가 특징이며 이는 니코틴에 쩔어 있는 얼굴, 혈관 수축 효과와 피부에 대한 산소 공급 감소로 인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에 의한 피부 노화. 다섯 번째, 갱년기 노화. 폐경 이후에는 주름살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대요.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감소가 원인입니다. 자, 노화의 요인 중에 이 다섯 가지 말고 다른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54페이지. 여드름의 외적 요인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여드름의 외적 요인 중에 아닌 게 외적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여드름의 요인은 요게 여드름 호르몬과 여드름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드름의 원인 여기 우리 아직 진도를 안 나가긴 했어요. 진도 제가 쭉 나갈게요. 음, 여드름의 외적 요인은 우리 여기까지가 외적 요인에서 첫 번째가 계절. 제목이 호르몬과 여드름 피부. 외적 요인으로 첫 번째가 계절. 계절적으로 여드름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가 많은 시기가 가을이래요. 여름 동안 과다한 자외선 노출의 일조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을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햇빛.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 요인으로는 바로 태양이다. 태양은 여드름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피부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태양광선은 비타민 D를 생성하지만 피부 건조와 주름도 만든대요. 여드름을 일으키는 세균은 스스로 포피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포피린은 햇빛을 받으면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여드름을 악화시킨대요. 이게 우리 몸에서 피지가 나오는데 이 피지랑 햇빛이랑 만나면 포피린이라고 는 독성 물질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여드름이 더 심하게 되는 걸 우리가 햇빛의 원인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화장품.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가운데 유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유분 과잉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화장품이 모공을 막거나 자극해서 여드름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화장품 성분 가운데서 면포, 아까 우리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자극하는 특정 알코올류와 지방류의 성분이 함유되거나 특정 성분의 함량이 초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여드름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은 우리가 코메도제닉이라고 하고요. 요게 아닌 게 코메도제닉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코메도제닉 성분으로는 이소프로필, 미리스테리우, 석탄산에서 추출한 DC 색소, 미네랄 오일, 동물성 오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미네랄 오일하고 동물성 오일 들어간 기름류는 되게 간지럽고 저도 여드름 피부여가지고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공을 막는다. 그래서 미네랄 오일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즘에는 거의 다 빠졌어요. 이 성분들은. 근데 미네랄 오일하고 동물성 오일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약물. 약물로는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신장염, 만성 알레르기 등에 처방되는 스테로이드, 자궁 내막증 여성이 복용하는 다나졸과 다너크린, 우울증 치료제인 리튬, 간질 치료제인 딜라틴, 실제로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약물이래. 요거 한번 체크. 여드름 케어를 해도 잘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찰과 압력. 지속적인 마찰과 압력을 주는 행위나 습관적으로 만지는 행위들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대요. 마찰과 압력 자체가 여드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미세면포,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자극을 해서 거기 염증 생기는 거죠. 남자들은 잦은 면도로 인한 턱여드름이나 안경 그 부위가 계속 자극이 된다거나 안전벨트를 계속 작용해서 그 부위에 여드름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음, 여드름의 외적 요인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 외적 요인이요.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 중에 우리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었어요? 외적 요인으로서는 계절이 있었고요.
햇빛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있었고요. 약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찰과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아닌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7번은 297페이지. 여기서 우리 자외선 차단의 방법은 두 가지 자외선 차단제가 있대요. 그거 우리가 적는 거거든요. 빈칸에 자외선 차단의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 물리적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제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음. 자, 자외선 차단의 방법으로는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 등의 분말 안료로 만들어지며 자외선 산란제, 반사시키는 것을 산란시킨다고 하고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발라줌으로써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침투되는 것을 막아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차단제다. 예민하거나 건조한 피부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 우리가 무기자차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는요. 예민하거나 건조한 피부에 쓰시는 게 좋대요. 화장품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나 청소년 피부가 좀 약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물리적인 차단제를 쓰시는 게 좋고요. 무기자차. 그다음에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는 UVA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벤조페논, 메틸 안트라닐산염 등의 성분에 의해 만들어지며 UVB 화학적 차단제는 살리실리산염, 신라메이트 등이 사용이 되는데 얘네들은 피부에서 들어가서 흡수돼서 그냥 소멸되게끔 하는 유기자차 차단제입니다. 요게 전공 과목이었으면 성분 쓰라고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로 적는 걸로 바꿨어요. 보시고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7번 문제. 그 다음에 8번 문제. 309페이지. 300페이지. 8번 문제. 색소 침착 이상 증상인 과색소 침착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 색소 침착 이상 증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색소 침착증이 아닌 거는 고르시면 돼요. 과색소 침착증인 거는 첫 번째 기미. 간반이라고도 부르는 기미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 질환임에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대요. 주로 자외선의 노출로 인한 기미 발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간이 나쁘거나 피임약이 장기 복용 시 정서불안 및 내분비 계통의 문제로 생겨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이나 폐경기보다 더 흔하게 발생이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이나 폐경기에 더 흔하게 발생될 수 있고요. 뺨이나 이마, 코 등 연한 갈색으로 생기기 시작하여 비대칭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후천적인 피부 질환이다. 기미는 치료에 빠른 반응을 보이는 표피형 기미와 표피형 기미에 비해 깊게 자리 잡은 진피형 기미, 그리고 진피와 표피 혼합되어 있는 분포형이 있는 혼합형 기미 등이 있대요. 기미는 흰 피부보다는 검은 피부에 가까울수록 더 진하게 나타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기미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노출이 되는 것을 막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도록 한다. 색소 침착의 과색소 침착 중 또 하나는 주근깨. 주근깨는 작람반이라고도 부르는 주근깨는 작은 좁쌀 크기 정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소화기 때부터 생길 수 있는 질환이래요. 주근깨의 생성 원인으로는 유전적 원인과 자외선 노출 등을 줄 수 있고요. 주로 뺨이나 코 주변 등 자외선 노출이 잦은 부위에 쉽게 생기며 초기에 연한 갈색에서 점차 진한 갈색으로 변화되어 간다. 주근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노출을 막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도록 한다. 그 다음이 오타시모반. 오타시모반은 일본의 오타시라는 의사에 의해 처음 발견되면서 본인의 이름을 땄고요.
출생 시부터 존재하거나 소화기를 거쳐 사춘기보다 색깔이 진해져서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여성들에게 발병되며 형태가 기미랑 비슷한데 기미랑은 다르대요. 갈색, 청색, 붉은색 섞인 큰 반점으로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포가 둥글둥글하며 발생 부위가 거의 고정된다. 오타시모바는 1만 명 중에 3명 정도가 생길 수 있는 증세로 흔하게 나타나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피부에 더 많이 발생이 된다. 주로 이마, 코, 관자놀이 등 넓은 부위에 나타나며 레이저 치료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검버섯. 검버섯은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발생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대요. 타원형이나 원형 모양을 한 검은 검버섯은 회색, 갈색, 흑갈색 등을 띠고 있고요. 30대 이후에 발생 빈도가 커져서 평생 동안 지속이 된대요. 얘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되며 얼굴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에 생기는 지루성 각화증이다. 발생 부위는 손등, 팔, 복부, 가슴 등에 흔하게 나타나며 1cm 정도의 크기부터 더 커진 상태의 검버섯 등 다양하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검버섯의 치료는 레이저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점. 흑자라고도 하는 점은 선천적인 점과 후천적인 점이 있대요. 기미나 주근깨에 비해서 점은 경계선이 뚜렷하여 내인성 노화에 의해 표피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 수의 증가로 인해서 멜라닌 생성량도 증가되는데 이를 일컬어 세포성 과멜라닌 색소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디슨병. 부신피질 기능 저하에 의해서 전신 증상과 함께 전신 피부 및 점막에 색소 침착을 동반하는데 색조는 갈색조를 주로 하고 특히 노출 부위나 원래 멜라닌이 풍부한 부위, 외음부, 애과, 유륜 등에 있어서 현저하고 조갑에도 손상의 색소 침착이 나타나고 점막에는 구강점막의 교구선을 중심으로 갈색반이 생기거나 현아 잇몸에도 나타난대요. 원인 질환 따른 치료 및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투여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일리익 피종 뭐 많은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8번 문제는 보시면 요거 안 들으셔도 내용만 보셔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되게 쉽게 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요 페이지에서 끝내는 게 낫겠죠? 요 강의에서. 325페이지. 아토피의 원인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아토피의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유전적인 배경이 있대요. 아직까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유전인지에 대해 일정한 보고는 없지만 약 70% 이상 환자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발견이 되었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진단과 치료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병률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력이 없는 경우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었고 양쪽 부모 모두 아토피 피부염일 경우 자녀의 80% 이상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했고 쌍둥이와 일반 형제들과 같이 피부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아토피 피부염이 유전적 질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의 원인 중 하나는 유전적인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생활입니다. 식생활은 소아 아토피 피부염의 30% 정도가 음식물 증상이 약화되며 음식물과 아토피 피부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특히 유아에서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인 치료에서 잘 반응하지 않는 임상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 식품 항원이 연관되어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식품 항원에는 우유, 달걀, 땅콩, 밀, 생선 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섭취를 해야 하고요. 우리 몸은 동양적인 식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음식들에 대해서는 면역 능력이 충분할 수 있지만 우유, 향신료, 달걀, 육류,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유제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 항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쌀, 된장, 김치, 채소 등의 전통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전통 가옥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지만 현대식 건축물의 콘크리트와 단열재는 먼지나 곰팡이들, 집안에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대요. 집먼지 진드기는 침구, 카펫, 천, 소파,
두꺼운 커튼 등에 서식하며 집 먼지 1g당 100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애완동물이나 털, 인형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잦은 환기와 청소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해. 자동차의 매연과 대기 오염 및 환경 오염은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인체에 흡입되어 알레르기 물질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문제를 일으킨대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아닌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문제 보시면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193페이지. 제가 누가 봐도 그냥 맞출 수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수업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 맞으실 거고, 빨리빨리 넘기신 분들은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좀 많이 내려가요. 393. 피부질환.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에는 첫 번째 단순포진. 급성 수포성 질환으로 맑은 수포가 생기는 붉은색이고요. 국소 부위의 가려움증, 자결감, 홍반이 선행될 수 있고 2에서 3mm 정도의 소수포가 며칠간의 경과를 지낸 후에 터져 가피를 형성하고 상처가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근데 뭐에서 이게 감염이 되냐면 그 수포가 있을 때 그 수포에 있는 맑은 수포 물이 감염될 수 있고요. 그런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단순 포진이 발생하는 경우 습진 부위의 군집성 소수포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이때는 발열, 쇠약감 등의 전신 증상도 동반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열, 감기, 구토, 피로 증세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게 주로 발생이 된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은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전형적인 입술 주변의 소수포로 나타난다. 단순포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광범위하게 만성적인 궤양과 조직 파괴를 초래하는 단순포진의 경우는 악성 종양과 관계가 있다. 단순포진 여러 포진이 있지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수두. 수두는 대상포진과 같이 바이러스 VZV에 의해 발생하고요. 주로 소아에서 발생이 되면 비교적 흔한 질환이래요. 감염력이 매우 강해서 발진 1일 전부터 수포성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평균 7일 동안 감염력이 있고요. 발연, 오한, 근육통, 건태감 등의 정후 증상에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데 이는 발진 몇 시간 후에 수포 및 농포로 변해서 가피를 형성한다. 가피는 일주일에서 3주 후에 떨어져 나가며 반응을 남기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초기에 칼라민 로션 등을 발라 소양감을 완화시키고 건조해진 후에는 항생제 외용 연고를 바른다. 그다음에 사마귀. 사마귀는 파플로마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양성 종양으로 형태나 발생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부와 피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작은 손상에 의해 피부 각질층이 손상되었을 경우 표피 감염이 더욱 쉽대요. 심상성 사마귀는 바이러스가 각질층에 증식하여 구진을 만드는데 표면이 거칠고 오돌토돌하며 어느 부위나 있는 가장 흔한 형으로 어린이 때 주로 잘 생기며 성인이 되면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수장 족저 사마귀는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생긴 경우 걸어 다닐 때 심한 통증이 따르기도 하며 티눈이나 굳은 살과 유사한 양상으로 보이긴 하던데 편평 사마귀는 과각한 증상이 없으며 주로 젊은 층에 발생이 한다고 합니다. 사마귀 전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홍역. 홍역 같은 경우에는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전신 홍반과 구진성 발진, 고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구강점막의 특정 원인인 반점이 나타나고 캅립스 반점이 나타나고 발진은 이마에서 시작하여 2, 3일 후에는 전신으로 확산된 후에 5일 정도 지나면 피부와 전신 증상이 사라진다. 치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진통, 해열 등의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고 2차 세균 감염 시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닌 거는
이것도 딱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셔서 하시면 돼요. 제가 딱 알맞게 지금 정리를 잘 시간 맞춰서 했는데, 보시고, 1교시, 2교시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돌려보시고, 안 되시면 우리 어제 했던 수업도 한번 보시고, 정리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정리는 여기까지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토요일 수업까지만 시험 문제를 하고요. 월요일부터는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험 보시는 분들이 금요일까지 보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마지막 시험 풀이를 한번 근데 풀이까지 뭐 답 정도? 시험 보기 전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 보러 가셨겠네요. 갔다 와서 해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 차시에 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모두 준비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레포트 꼭 가져오세요. 레포트는 제출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서 A4로 출력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한 장이 저희 레포트 제출 양식이고요. 많으면 뭐 두 장까지도 봤는데 두 장 이상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